65년 긴 세월 동안 신중하게 8시간 정도 조정되어 온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5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우리 총리님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사회안전망 이런 쪽의 강화는 상당한 업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이나 재정 건전성의 확보 같은 데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신정부는 그러한 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련하게 답변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학사 경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 아니겠습니까? 총리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자리는 우선 민간 기업이 만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부는 그러한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의 여건을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그러한 그 세제가 너무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도 국제적인 기준을 보면서 좀 고쳐야 되고요. 또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시켜서 그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큰 코스트 부담을 하지 않고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에너지 값 같은 거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지속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 값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본 의원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방금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하고 거의 정반대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것을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으로 직접 만든 일자리 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자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 예산은 상당히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한 5년간 약 120조 원을 쏟아부어서 450만 개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풀뽑기, 휴지 줍기 같은 노인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얼마나 증가했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만 비대해질 뿐 공무원이 증가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책 펼친 사람 누군지 색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당장 준비된 답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의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여서 노동의 경직성과 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1953년부터 현재까지 근 70년간 노동시간입니다. 65년 긴 세월 동안 신중하게 8시간 정도 조정되어 온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5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가 2017년에 비해서 209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중 경제허리라는 30, 40대가 19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은요 150만 명이나 늘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38.4%로 증가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완전한 실패 경제정책 맞는 거죠? 예, 이런 정책은 결국 어떤 환경에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에 직면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그 전 세계의 그런 그 산업의
동향에서 보면 역시 노동시장은 조금 유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제조업 위주, 그것도 로우텍 제조의 위주가 아니라 하이텍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면 사실은 반드시 강요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유연성이 없게 되면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각 기업별로 산업별로 전부 다 노동 환경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도 많이 필요하지만 자기 그 희망에 의해서 조금 유연한 이런 근로 시스템을 가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유연의 정도를 가능한 한 좀 노사 간의 합의 쪽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노사 간의 합의 쪽으로 가고, 다만 정부는 근로자들의 건강 이런 것들에 좀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주 52시간 등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정책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항상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일전에 그 노동시간과 임금의 제도, 이거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좀 전환하는 거를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검토하겠다 이래서 현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아주 알차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대안이 되고 또 우리 국민적 합의에 노출시키고 또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은 하루 버티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정책 하루빨리 폐기해 주십시오. 총님,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지역구가 경남 거제인데요. 거제 양대 조선소는 주 52시간의 직격탄을 맞아서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야근하고 특근이 없어져서 조선소 임금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조선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고요. 외국 인력 고용도 어렵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 앞 풍경입니다. 퀵 서비스, 배달 대행용 오토바이가 줄을 서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특근을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투잡을 하기 위해 쉬어둔 겁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알바를 뛰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네, 이 부분은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조는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이거는 확실히 좀 확대되는 쪽으로, 이것이 결국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선업 슈퍼사이클 말씀드렸죠.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9월 현재 빅3 조선 3사가 올해 목표치를 약 108% 채웠는데요. 3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800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3년치 일감도 확보했다는 게 평가인데요. 특히 LNG선의 경우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닙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떠난 조선 인력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이 한정된 인력이 있다 보니까 조선 3사 간에 또 인력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대한민국 기간 산업인 조선업 경쟁력 후퇴가 불보듯 뻔한데 정부 대책 혹시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조선은 정말 8년 만에 그 선박 발주량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고, 또 그러면서도 그런 인력 구조를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충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또 지난번 우리 대우조선의 그 노사 문제에서 봤듯이 또 문제가 사실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조선업의 이런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그 조선 쪽에 인력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꼭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외국 근로자들도 조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 미래를 좌우하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 이건 총리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관계를 매각, 대우조선 네네. 매각 문제.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도 이제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국내 확보를 하면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현재 산업은행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일단 그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뭐 컨설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간 주체에 매각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우조선은 분리 매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선만 분리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현장에 가보면 특수선 중에 수상함의 경우에는 일반 상선하고 공정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부터 조립, 그 다음에 뭐 탑재, 도장 같은 공간을 사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특수선만 절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선만 분리해서 매각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대우조선 매각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님 제가 의미 있는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 표는 최근 10년간 전국 출산율과 거제시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10년 전 2012년을 보십시오. 전국이 1.2일 때 거제는 출산율이 1.9나 됩니다. 거제 출산율이 총님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이 아마 조선업이 가장 호황일 때였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지금 그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도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은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이 살아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몇십조 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제조업 살리는 것도 사실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님, 정부 정책은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정책적 수혜를 받고 또 약자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분배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종합적인 대책이 네.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제가 도로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사시는 분들은요, 통행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신경 많이 쓰이지요. 서민들은 통행료가 아까워서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행료와 같은 그런 공공요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여건이나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